안녕하세요. 저는 돈 때문에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한 70대 남자입니다. 제가 그래도 자식들은 참 바르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가 아주 몹쓸 인간이었더군요. 가족을 돈으로 생각했던 저희 큰며느리에 대해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쭉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앗간을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도 열심히 하며 20대 후반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선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아내는 정말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아들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고 결혼 후 몇 년 안 돼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아내의 제안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유순하진 않고 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내는 완전히 저랑 반대 성향이었어요. 항상 배려심이 많고 온화한 성격이었죠. 게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어딜 놀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클락션을 빵빵 누르며 짜증을 냈어요. 아유, 운전을 무슨 저 따위로 해? 저런 놈들은 운전면허를 반납시켜야 돼. 내가 저걸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혼쭐을 내주던지 해야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뒷좌석에 애들이랑 같이 타고 있던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사람이 왜 그렇게 욱하고 그래? 저 사람이 갑자기 끼어든 건 맞지만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버님도 계시고 애들도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추면 안 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너무 바보같이 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던 그 차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내리더니 축 늘어진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끼어들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순간 너무 민망해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까 당신 말대로 너무 쓸데없이 욱했었나 봐.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너무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당신처럼 한 발 떨어져서 차분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부족한가 봐. 그러자 아내는 앞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며 밝게 웃어주더군요. 그런데 또 하루는 저희 애들 둘이 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애들을 앉혀놓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얘들아, 형제끼린 죽을 때까지 서로 보듬어주고 위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이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제일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렴. 아빠도 우리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우린 왜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빠도 요즘엔 큰 소리 잘 안 내시잖니. 아빠도 너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처럼 한번 노력해보자. 알았지?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하더군요. 그동안은 그냥 제 성격대로 살았는데 저희 애들을 위해서라도 성격을 고치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내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텐데 현명한 아내 덕분에 저도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40대 초중반이 되었습니다. 병환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선 그때쯤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한텐 광진구에 있는 땅을, 그리고 여동생한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집을 물려주셨죠. 그때 당시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비싼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저는 그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엔 아내가 한식 뷔페를 차리고 2층과 3층엔 세를 주게 되었어요. 아내는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해 음식 준비를 하고 저녁 장사까지 끝낸 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그 한식 뷔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이나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도 운영했답니다. 심지어 평소에도 길을 걷다가 노숙자분이 보이면 먼저 말을 걸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요 앞에 한식 뷔페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밥을 무료로 드리거든요. 추운데 매일 굶지 마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꼭 식사하러 오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정말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돈 한 푼 안 받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오세요. 주변에 혹시 밥 못 드시는 분 계시면 같이 오셔도 되고요. 저는 밝게 웃으며 얘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워낙 마음씨가 예뻐서 그런지 저희 애들도 아내를 닮아 정말 착했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큰아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친구랑 놀러 나갔나 싶었는데 계속 안 들어오길래 너무 걱정돼서 아내의 식당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 희원이가 학교 끝나고 아직도 집에 안 왔는데 혹시 오늘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고 얘기했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 아, 희원이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구나. 희원이 지금 여기 있어. 학교 끝나자마자 나 도와준다고 와선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네. 내가 퇴근하면서 집에 같이 데려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저희 큰아들은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와 함께 둘이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왜 공부는 안 하고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공부 하루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엄마도 제가 와서 좋다고 했는데요. 그죠, 엄마? 그럼 우리 희원이가 엄마 이렇게 끔찍이 생각해주는 효자인데 당연히 좋지. 그래도 엄마 도와준다고 공부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 선우, 너도 형 따라서 엄마 도와준다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학교 공부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알았지? 저희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효자였답니다. 이게 다 저희 아내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애들 교육을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애들을 키웠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잘 자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애들은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둘 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더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들이 20대 후반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작은 며느리는 정말 성격도 밝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한테도 어찌나 잘하는지 저희 부부가 며느리 앞에서 그릇이라도 하나 씻으려고 치면 그렇게 긋고 말리더군요. 어머님, 식당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집에서까지 집안일 하시게요? 평일에 몰라도 주말에 저 왔을 때만큼은 좀 쉬세요. 얼른 그릇 놓으시라니까요. 아유, 그래도 내 살림인데 내가 해야지. 너도 너희 집에서 네 살림 할 거 아니냐. 어머님이랑 저랑 같아요. 저는 아직 팔팔한 20대라 더 해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요즘에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시다면서요. 이런 건 더 튼튼한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아유, 얼른 이리 주시라니까요. 게다가 며느린 저희 작은아들과 결혼해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손주가 한 명만 생겨도 기쁜데 셋이나 낳아주니 완전히 보물이 따로 없었죠. 손주들이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요즘에 우리 손주들 덕분에 아주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엔 자식을 하나만 낳는 부부들도 많다는데 너희들은 셋이나 낳았으니 애국자야, 애국자. 그나저나 희원이 넌 언제 결혼할래? 동생이 저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오순도순 살고 있는 거 보면 부럽지 않어? 에이,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제 입에 풀칠할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요?
저는 작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아들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여자가 없다고 하니 조금 아쉽긴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은 아들이 결혼한 지 9년이 되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아내의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도 장성하고 저희 부부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부터 자꾸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평생 저랑 건강하게 희로애락할 줄 알았던 아내가 암에 걸렸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그때부터 식당을 그만두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희 둘째 며느리가 참 지극정성으로 저희 아내를 돌보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죠? 저희 애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얘들아, 할머니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려야지. 얼른. 할머니, 저랑 동생들이랑 할머니 빨리 나으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하면 할머니가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서 저희랑 놀아주실 수도 있대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들. 내가 널 봐서라도 얼른 건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는구나. 얘 며느라, 너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이렇게 자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세상에 너처럼 시부모 잘 챙기는 며느리도 없을 게야. 하지만 가족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엔 다들 납골당으로 많이 한다지만 저희 아내는 산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덮기 전에 저희 큰아들이 편지 쓴 게 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읽어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저희 형제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사업에 빨리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엄만 저한테 좋은 부모이자 선생님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고 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하늘에서 일찍 데려간 거라고 생각할게요. 엄마, 하늘나라에선 고생하지 마시고 꼭 편하게 계셔야 돼요. 아셨죠? 엄마,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큰아들이 편지 낭독을 마치자 저희 가족들은 모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처럼 좋은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 저도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저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자꾸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같은 데서 자꾸 찾아와서 저보고 땅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 식당으로 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땅을 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또 찾아와도 소용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그때마다 땅을 안 판다며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땅의 재개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재개발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희 아들은 돈벌이 많지 않아도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예비 며느리도 참 예쁘장하더라고요. 지방의 미인대회 2등 출신인데다 지금은 디자인 회사를 다닌다는데 생글생글 잘 웃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군요. 게다가 요즘 며느리들답지 않게 자기가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저야 나쁠 건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저희 집에서 셋이 같이 살았는데 큰며느리가 참 성격이 살갑고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저랑 한강에 가서 한 바퀴 뛰고 오실래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하잖아요.
저랑 같이 나가서 땀 흘리면서 한 바퀴 뛰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커피도 마시고 와요. 저희 집이 한강 바로 앞이라서 며느리와 함께 자주 한강에 나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가볍게 운동하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며느리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게 참 잘 맞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한강 가서 유람선이나 탈까요? 맨날 다른 사람들 타는 거 구경만 했지 우리가 타본 적은 없잖아요. 유람선 타면 무지개 분수도 구경하고 공연도 볼 수 있대요. 제가 배 예약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같이 나가요. 저희 작은 며느리도 저한테 참 잘했지만 큰 며느리도 그에 못지않게 저한테 잘하더군요. 한참 먼저 결혼한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은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큰 며느리한테 친근하게 굴었어요. 형님, 역시 미인대회 출신이라 그런가 너무 예쁘세요. 혹시 다이어트 비법이 뭐예요? 전 애를 셋이나 낳아서 그런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영 안 빠지더라고요. 어머, 동서. 애를 셋이나 낳고 날씬하고 싶으면 욕심이지. 그래도 동서가 궁금해하니까 말해줄게. 내 비법은 말이야? 바로 이렇게 태어난 게 비법이야. 큰 며느린 애교가 있는 성격이라 그런지 작은 며느리가 말을 걸 때마다 재밌게 잘 받아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선물을 사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어깨 안마기예요. 인터넷에서 어떤 연예인이 광고하길래 봤는데 다들 시원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뻐근하실 때마다 이걸로 마사지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큰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그런 쓸데없는 선물은 뭐하러 사왔어? 우리 집엔 인간 안마기가 있잖아, 인간 안마기. 네? 인간 안마기요? 동서, 몰라? 우리 아버님 내가 손으로 주물러 드리는 걸 더 좋아하셔. 이런 비싼 안마기 사와봤자 사람 손보다 더 좋겠어? 그죠, 아버님? 아이고, 이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난 우리 큰 며느리가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것도 좋고 작은 며느리가 선물해준 안마기도 좋다. 공평하게 딱 50대 50으로 좋으니까 싸우지 좀 말거라. 두 며느리가 저한테 예쁨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며느리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풍족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한테 엄청난 대박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땅에 결국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보상으로 아파트 2채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 아파트의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한강 바로 앞이고 바로 건너면 청담동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빌라도 근처에 있고 가수 아이유도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비싼 땅도 아니었고 3층짜리 재건물도 노후돼서 허름했는데 재개발 덕분에 한순간에 복권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땅을 물려주신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다 늙은 제가 아파트를 2채나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큰며느린 친정에 일이 있다고 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작은 며느리까지 3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너희 내가 이번에 보상으로 아파트 2채 받은 거 알지? 그 아파트 너희한테 각각 한 채씩 주마. 선우 넌 둘째니까 25평짜리 그리고 희원이 넌 첫째니까 32평짜리 아파트를 주마. 대신 그냥 줄 수는 없고 조건이 있다. 그 아파트 명인 나랑 너희랑 공동 명의로 해야겠구나. 요즘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주면 자식들이 돌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니? 내가 그래도 애비로서 너희한테 큰 소리라도 치려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 저희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그 집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지금 사는 집도 있는 데다가 그 아파트는 원래 아버님 거잖아요. 그냥 아버님이 갖고 계세요. 작은 며느린 제가 집을 준다는데도 굳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물론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저절로 물려주게 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들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 지금 사는 집에서도 애들 키우면서 살기 충분해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으려니 괜히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니? 노인 내가 뭐하러 이런 비싼 집을 갖고 있냐고. 자식들한테 주지 그랬냐고. 아마 잔소리 엄청 할 게야. 그래도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잖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 너희한테 한 채씩 주는 걸로 하마. 그렇게 저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씩 주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저와 큰아들 내외는 작년 7월쯤에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런지 큰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완전 꿈만 같아요. 저 한평생 이런 집에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높은 층이라서 한강도 보이고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사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이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면서요? 세상에, 제가 좋은 집에 살아보다니. 아이고, 그렇게 좋으냐? 네가 그렇게 기뻐하니 나도 기분이 참 좋구나.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덕에 우리 모두 좋은 데서 살아보게 되는구나. 아버님, 저 앞으로 진짜 아버님한테 잘할게요. 아버님 덕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 그런데 이사를 하자마자 큰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회사는 왜? 혹시 무슨 일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월급도 너무 적고 직장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맞아서요. 저 그냥 집에서 저희 남편이랑 아버님 내조하면서 살려고요. 이사를 오자마자 직장을 그만둔다는 큰며느리의 말에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애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랑 다 의논이 된 거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저랑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전에는 아침 저녁에만 보니까 며느리가 참 착하고 애교가 많은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게으른 면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들어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큰애야, 너 아침 안 먹니? 아버님,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저 그냥 TV 좀 보다가 이따가 점심때 대충 먹으려고요. 너 원래 직장 다닐 땐 나랑 아침도 같이 먹고 그랬었잖니? 그땐 아침부터 일하니까 배고파서 그런 거죠. 아무튼 저 별로 안 먹고 싶으니까 아버님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다 있으니까 알아서 드실 수 있죠? 예전엔 끼니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밥도 차려주던 애가 이제는 아예 그냥 저를 나몰라라 하더군요. 게다가 어찌나 생활이 불규칙한지 밥도 아무 때나 먹고 밥 먹은 걸 잘 치우지도 않았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거나 본인 취미생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한마디 한 적도 있었답니다. 예, 설거지통에 이게 뭐냐? 밥 먹었으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놔야지. 너 그리고 집안일도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니? 에이, 설거지 좀 늦게 하면 어때서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집안일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버님이 다 하시던가요. 뭐야? 안 그래도 네가 하도 어지르고 안 치워서 내가 다 치우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 너 이렇게 집에서 빈둥거리려고 직장 그만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참, 아버님, 저 지난주에 동창회 갔다 왔는데 저 빼고 다 차가 있더라고요. 집은 제가 제일 좋은 데 사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쪽팔리지 뭐예요? 아버님, 저 차 좀 사주세요. 이왕이면 중형차로요. 아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한테 차를 사줘? 그리고 너 맨날 집에만 있는데 차 탈 일이 뭐가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어지른 거나 좀 치워라. 그런데 큰며느린 자꾸만 철없이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더군요. 하루는 거실에서 손거울을 들고 한참이나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버님, 저 여기서 코만 살짝 세우면 완전 연예인 뺨칠 것 같은데 아버님이 저 코 수술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코 수술은 무슨 코 수술이야?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괜찮은데 뭐하러 얼굴에 칼을 대니? 그래도 더 예뻐지면 좋잖아요. 요즘엔 유부녀들도 얼굴 예쁘면 SNS에서 연예인만큼 유명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코 수술 좀 시켜주세요. 네? 아유, 안 된다니까 그러네. 예전엔 안 그러던 큰며느리가 왜 그렇게 철없이 때를 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작은 며느리만 오면 괜히 작은 며느리한테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며느리가 저 먹으라고 보약을 지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다짜고짜 작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지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또 콩고물 떨어질까 봐 이러는 거지? 집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전 그냥 요즘에 아버님이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보약을 지어온 것 뿐이에요. 제가 무슨 콩고물을 바란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님이 집 주니까 다른 것도 뭐 없나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형님, 왜 자꾸 저번부터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같은 며느리끼리 꼭 이래야겠어요? 하루는 또 작은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주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쿵쿵 걸어다녀? 조용히 하지 못해? 가만히 앉아서 놀란 말이야 좀. 형님, 왜 애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희 애들이 뛴 것도 아니고 쿵쿵거리지도 않았는데 왜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냐고요. 저희 애들 놀란 거 안 보이세요? 참나, 동선 층간소음이 뭔지도 몰라? 우리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오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동서 애들이니까 동서가 알아서 간술 잘했어야지. 그러니 형님도 걸어다닐 때 뒤꿈치로 쿵쿵 찍으면서 걸어다니시잖아요. 발소리가 커봐야 저희 애들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형님이 더 크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아들이 큰며느리를 말리더군요. 여보, 재수 씨한테 왜 그래? 애들 별로 시끄럽지도 않구만. 당신 너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재수 씨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래, 애들이 조용히 놀고 있구만. 왜 너 혼자 큰 소리냐? 얘 작은 애야.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큰 애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아휴, 진짜 아버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진짜 서러워 죽겠네. 이 집안에 나 예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완전히 나만 외톨이잖아. 큰며느린 그렇게 말하더니 혼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마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한강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안사돈이랑 통화하는 게 들리더군요.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 얘기가 나와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늙었으면 집에 좀 가만히 있지. 뭘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나 몰라. 맨날 등산한다 조깅한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집에 올 때마다 아주 땀 냄새가 나서 죽겠어. 엄마, 그거 알지? 노인네들한테 나는 그 꼬랑내 있잖아. 아버님한테서 나는 냄새가 딱 그런 냄새라니까. 아휴, 지긋지긋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안사돈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참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며느리가 저한테 어이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저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아니, 갑자기 5천만 원은 왜? 저희 엄마가 사업하시잖아요. 이번에 사업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신데 그이한테 얘기했더니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면서 못 빌려준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 엄마 지금 그 돈 없어서 파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이한테 이 집으로 대출받자고 해도 절대 안 된대요. 그냥 아버님이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사돈 한테 제 흉을 보더니 돈 필요하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며느리가 꼬랑내 난다면서 뒤에서 절 욕하는데 돈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난 그 돈 못 도와주겠구나. 왜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엄마 망한다니까요. 사돈지간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글쎄 안 된대도. 안 된다고 말했으니 그만 얘기해라. 진짜 너무 치사하시네. 아버님 원래부터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었어요? 참나 어이없어 정말.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확 나가버리더군요. 그 버릇없는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며느린 아예 대놓고 저한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희 아들이 없을 때만 골라서요. 저희 아들이 있을 땐 세상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두부 팍팍 넣고 끓였으니까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하지만 아들이 출근만 하고 나면 바로 악마같이 돌변을 하더군요. 아버님, 저 TV 볼 때 청소기 좀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중요한 장면 놓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뭐야? 넌 지금 집안을 이 꼴로 해놓고도 TV가 눈에 들어오냐? 내가 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우라고 그랬지.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좀 봐라.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까지 어지르고 먹진 않는데 넌 다 큰 성인이 왜 이 모양이야? 네가 하도 안 치우길래 내가 대신 청소기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제가 알아서 치운다니까 왜 자꾸 상관하시는 건데요? 아버님 그렇게 부지런한 척하는 것도 병이에요, 병. 사람이 좀 차분할 줄도 알아야지. 왜 저렇게 가만히 못 있나 몰라. 뭐? 너 말 다 했냐? 그러는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이렇게 집에서 맨날 빈둥대고 있는 거 우리 아들도 아냐? 너 이러는 거 볼 때마다 아주 내 아들이 안쓰러워 죽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 생각을 해. 그렇게 전 며느리와 하루하루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자꾸 운동한답시고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가 어느 날부터 자꾸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기침도 나고 입맛도 없길래 감기인 것 같아서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침도 너무 심하게 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큰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큰애야. 내가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데 죽 좀 끓여다 주면 안 되겠니?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좀 날 것 같아서. 그러자 며느린 저한테 짜증을 버럭 내더군요. 참나? 아버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죽 하나도 직접 못 끓여서 드세요? 그리고 저 이 집안 식모 아니에요. 며느리라고요. 누가 너보고 식모살이 하래? 그냥 흰 죽이라도 끓여다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어려운 부탁이든 쉬운 부탁이든 아니 제가 그 부탁을 왜 들어드려야 되는데요? 아버님도 제 부탁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아휴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 먹은 채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혼자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온 저희 큰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식은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아휴, 이마에 열이 펄펄 끓잖아요. 안 되겠어요. 얼른 저한테 업히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업히시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 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환자분, 다음부터는 아프시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폐렴으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환자분께서는 연세도 있고 지병도 있으셔서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버지, 이렇게 아프시면서 왜 병원도 안 오고 혼자 그러고 계셨어요? 그거야, 난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약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아휴,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잖아요. 그럼 식사는 하신 거예요? 오늘 뭐라도 드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한테 이러더군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식사도 안 챙겨드렸어요? 아버지 혼자 방에서 끙끙거리고 계시는데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네? 저한테 다 말해보세요. 희원아, 넌 네 마누라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 저희 집사람이요? 왜요?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희원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거라. 네가 알고 있는 네 마누라의 모습이 진실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주마.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말해주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이랑은 잘 지내니까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은 저희 아들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 그 인간이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이거 완전 이중인격이었잖아요. 아버지, 저 그 인간 가만 못 둬요. 내가 내 손으로 작살 낼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빈둥대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괜히 집안일을 하는 척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뺨을 3개 후려쳐버렸어요. 아! 여보, 미쳤어? 왜 갑자기 사람 뺨을 때리고 그래?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방금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해렴이라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더라. 너 우리 아버지가 죽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막말하고 무시했다면서? 야,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인간이 아픈 시아버지한테 죽도 한 그릇 못 끓여주냐?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드시고 쫄쫄 굶는데 안쓰럽지도 않디? 참나, 안쓰럽게 뭐가 안쓰러워. 아버님이 무슨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아니고 죽 정도는 직접 끓여 드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무슨 날 식모로 부리려고 나랑 결혼했어? 뭐? 식모?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무슨 식모야? 그런 게 식모면 나도 식모하겠다. 너 우리 아버지한테 차도 사달라고 했다며? 게다가 뭐 코 수술? 야,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아무 부탁이나 다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아? 네 눈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누가 만만하대? 가족끼리 그 정도는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네 집은 시아버지가 비싼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줬다더라. 그래서 나도 아버님한테 부탁해본 건데 그게 왜? 그리고 며느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굴 예뻐지면 아버님도 더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라 너 혼자 좋은 거겠지.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넌 가족인 우리 아버지가 죽 한 그릇 끓여달라고 부탁한 거 왜 안 들어줬는데? 너야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진짜 모르겠어? 아버님도 내 부탁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안 들어준 거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성격 아니라서 앞으로도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모시고 살긴 개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널 모시고 사는 거던데 뭐. 그리고 너
우리 아버지한테서 꼬랑내 난다고 했다며? 어떻게 하다 그런 막말까지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도 난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네. 난 네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속고 산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랑 이혼해. 나 너처럼 이중인격인 여자랑은 못 사니까. 아들은 결국 이혼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놀라긴커녕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혼? 그래, 이혼해. 이혼하면 나야 좋지. 당신 이 집 시세가 20억도 넘는 거 알지? 이혼하면 이거 반 떼어서 나 줘야 되는데 난 그 돈 받고 자유의 몸이 되니까 완전 땡큐지. 더 미룰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 뭐? 이 집에 반을 떼줘? 야, 너 내가 말 안 해줘서 모르나 본데 이 집 나랑 아버지랑 공동명이야. 게다가 아버지 지분이 더 많어. 그런데 네가 왜 이 집을 반이나 탐내? 네가 탐낼 자격이나 있어? 너 솔직히 우리 집에 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를 해. 돈을 벌어서 갖다 주기래. 하는 거라곤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밖에 없었잖아. 뭐? 아버님이랑 공동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는데? 난 네가 이렇게 집에 욕심내고 있는지도 몰랐고 너한테 이 집 명의가 중요한지도 몰랐으니까 얘기 안 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기 안 하길 100번 잘했네. 난 네가 그렇게 돈만 밝히는 인간인 줄도 모르고 처갓집에 4천만 원이나 도와드렸는데 아주 내가 후회스러워 죽겠다. 내가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 4천만 원도 뺏어오고 싶은데 너랑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 그러니까 그 4천만 원만 먹고 떨어져. 알겠어? 당장 이혼하자고. 참나?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알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번 기회 이혼하고 한탕하지 뭐.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짐을 싸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그 후에도 한참이나 씩씩거리며 며느리 욕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아들이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얘기를 했을 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며느리가 끝끝내 아들한테서 받아냈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은 그 돈에 연연하지 않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변호사 말이 며느리가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고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없어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며느리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저와 아들을 찾아와서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랑 진짜 이혼할 거 아니지? 내가 그땐 당신이 나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니까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부부끼리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는 건데 한 번 싸웠다고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이혼 소송은 취소해주라. 어? 취소는 개뿔. 그러게 진작에 잘했어야지. 딴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무시하는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애원하지 말고 꺼져.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날 갑자기 내치면 난 어떡하라고. 아버님이라도 말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요. 아버님한테도 막말하고 무시한 거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평생 흙수저로 살다가 갑자기 비싼 집이 생기니까 금수저가 됐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었나 봐요. 저희 아들한테 이혼 소송 당하고 재산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비는 그 꼴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 너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야,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알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게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건 네 본성이 원래 그런 거고 네 의지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너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럼 넌 지금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인정하는 게냐? 짐승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버님, 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집안일도 부지런하게 하고 아버님 좋아하는 음식도 끼니마다 만들어드리고
예전처럼 아버님이랑 산책도 많이 다닐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참나, 그건 내 쪽에서 거절이야. 알어? 너 같은 며느린 한 트럭을 갖다 준데도 싫다. 그리고 내가 명색이 애비인데 내 아들 인생 망칠 일이 있어? 너같이 돈만 밝히는 애를 내 아들이랑 같이 살게 했다가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무슨 꼴 당할 줄 알고. 다 필요 없고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고. 그렇게 전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혼 소송을 통해 결국 며느리와 이혼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결과는 뻔하더군요. 며느린 집값의 반은커녕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애초에 저희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 이미 호구 조사를 다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재개발 예정이라 곧 돈방석에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처음부터 저를 모시고 산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는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참 착하고 좋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100년 먹은 여우가 따로 없었던 거죠.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돈으로 생각했던 거였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전 며느리랑 이혼하게 되니까 저희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전부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하더군요. 형수님이랑 이혼 정말 잘했어. 안 그래도 예전부터 형수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행동 보고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돈또 고른 쓰레기였잖아. 그래요, 아주버님. 저도 돈에 눈 멀어서 아버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형님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이혼하신 거 정말 잘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이번에 전 며느리한테 너무 대여서 앞으로 여자는 안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부모라 그런지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 이번엔 제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지금은 그 집에서 아들이랑 저랑 둘이 살고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농가 밭은 잡초로 인해서 손상되고 사람은 탐욕에 의해서 손상된다. 7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참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시고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 갖고 계신 것에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곧 장마철이라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